네, 영등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아, 네, 시원하게 왔어요. 바로 알아봐 주시네요. 네, 어제 여러분 태풍도 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다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병원 생활 마지막 특집 바로 방사선사 멘토님을 만납니다.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번 나비 라이브를 통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좀 알고 싶어서. 나비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더 깊숙이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째입니다, 벌써. 나비 라이브에서 만날 멘토님은 지금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방사선 종양학팀에서 방사선사로 지금 21년째 근무 중이시고 2015년부터 이 방사선 종양학팀의 팀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랜 시간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방사선사에 대해서 알려주실 박종일 멘토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이제 구독자 애칭이 업둥이거든요. 네. 저희 업둥이 분들께 한번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첫 공식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방사선사, 지금 이화여대 목동병원 방사선 종양학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사선사로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방사선사는 먼저 모든 병의원에서 일반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검사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일하는데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거의 한 600만 볼트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엑스레이를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가정용 전기가 220볼트니까 네. 600만 볼트면 한 3만 배 정도 많은 고에너지죠. 그걸 가지고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방사선을 만들어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사선이라는 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만져지지도 않는 건데 방사선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X선이라는 게 있어요. 방사선은 보통 투과력, 어떤 물질을 통과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데, 알파선 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 정도면 막아낼 수 있어요. 알파선. 네. 베타선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호일 정도면 막아낼 수 있어요. 베타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감마선인데, 감마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핵의학과에서 이용하는 방사선. 핵의학과. 그리고 X선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6만 볼트, 600만 볼트를 얘기를 하는데, 네. 600만 볼트의 고에너지 X선은 방사선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저에너지, 비교적 낮은 에너지로 만들어진 방사선으로는 일반 방사선과에서,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일반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데,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죠. 진단 방사선사, 치료 방사선, 또 핵의학 방사선? 네. 다 방사선사가 이렇게 각기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방사선을 어디에 쓰느냐는 쓰임새는 다양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어떠한 방사선을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분류를 하죠. 전체적으로는 방사선사인데, 이제 보통 저희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전문 자격증으로 예를 들어서 진단 방사선사냐,
치료 방사선사냐, 핵약 방사선사냐 분류를 하긴 해요. 방사선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과정이 있잖아요. 방사선사가 되기 위한 과정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련 학과 4년제나 3년제 방사선학과에 진학을 해야 돼요. 무슨 과예요? 방사선학과. 학과. 예. 방사선학과. 그래서 거기서 국가고시에 필요한 국가고시에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국가고시는 1년에 국가고시는 1년에 한 번씩이고요. 한 번. 보통 졸업하기 전에 네. 국가고시를 봐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이미 내가 면허를 땄느냐 안 땄느냐 알고 졸업을 하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 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6주 내지 8주 정도 대학병원 이상급에서 임상 실습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실습을 하면 그때서 방사선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국가고시가 있고 네. 이제 면허가 있는 거군요.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방사선사를 하면서 위험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예니 브이로그님께서 달아주셨어요. 위험했던 적. 방사선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항상 위험해요.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정상인이나 또는 우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근무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위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건 아마 뉴스에 나와야 되거든요. 뉴스에 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 위험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를 딱 찍으러 가면은 보통 앞에 문에 붙여 있잖아요. 그 방사 요 마크 그렇죠? 좀 무섭거든요. 많이 노출이 되실 텐데 괜찮으세요? 모든 병의원이 사실은 이런 방사선에 대해서 차폐는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방사선사는 방사선 양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는 배지가 있어요. 그 배지를 다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해요. 이 배지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받았는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는 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방사선사의 초봉과 연봉을 알고 싶어요. 네.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었죠. 평균 연봉. 처음 입사하실 때 연봉 어떠셨어요? 이런 건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데 학생이 특별히 질문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병의원마다 사실은 좀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누님 누나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할 때 보면은 대기업에 가느냐 중소기업에 가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 나듯이 우리 방사선사들도 병원에 가느냐 대학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 의원급에는 초봉이 한 2,800, 2,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있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아산 같은 대기업 병원은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네. 방사선과가 있는 대학교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는 학교는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국립대학교로는 최초로 강원대학교에 방사선학과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별로. 아니 그리고 더 있어요. 나 있으시죠? 성격이 급하죠. 네. 잘 경청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인천에 가천대학교가 있고요. 성남의 을지대학교, 그 다음에 의정부의 신한대학교가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한 43개 대학이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동네 병원에 있는 방사선사도 국가고시를 합격한 분들이죠. 근무 환경, 출퇴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은 어떤가요? 네. 동네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하더라도 이분들 면허 없이 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분들만 방사선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사선사의 근무 환경은 3교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응급실에 있는 방사선사들만 3교대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응급실은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항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환자가 많은 경우는 CT나 MRI 같은 경우는 2교대를 하는 데도 있긴 해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환자들마다 그리고 치료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종이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종양을 암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암에만 방사선을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정밀하게 조정을 하고 장비도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보통 10분에서 많아지는 경우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방사선 치료나 이런 방사선 수술을 할 때는 통증이 방사선 자체는 지금 당장 환자가 받으시는 동안에는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마찬가지 통증도 없겠죠. 방사선 이렇게 치료할 때 딱 좀 힘들었던 환자가 있었나요? 어려웠던 환자가 계셨는지.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 네. 뭐 초기인 환자들은 사실은 치료하기 수월해요. 근데 진짜 거의 모든 환자들이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오세요. 치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열심히 웃으면서 치료받으러 오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를 받으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약 시간들이 매일 있기 때문에 네. 예약 시간에 안 오시니까 연락을 드려보면 돌아가셔서 못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어제까지 웃으면서 기분 좋게 오셨던 그러게요. 분들이 돌아가셔서 오늘 못 오시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 우리 스칼렛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간호사 편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멘탈 관리를 이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 이런 의료계 종사를 하시려면. 병원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인 분들보다 아프신 분들, 환자들, 짜증나 있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분들을 치료해야 될 때 정말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 좋은 기억이 남는 때나 아니면 좀 장점, 이 직업의 장점이 있을까요? 요새 나오는 방사선 치료 장비는 네. 치료 장비에 CT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매일 CT를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하는데 보통 한 2, 3주 정도 치료를 하고 CT를 찍다 보면 종양이 줄어 있는 게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런 분들은 본인도 느끼시죠. 숨 쉬는 게 좀 나아지시는 게 느껴지죠. 네네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진짜 직업적인 어떤 의식보다 더 큰 어떤 희열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환자분의 그게 네,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항상 그 모습만 보면은 이 직업이 너무 좋을 텐데. 네, 가장 치료가 오래 걸리는 암은 어떤 암인가요?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가장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거는 가장 정밀하게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정밀하게 치료하는 암은 암 주변에 예민한 장기들이 많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종양 조직, 암에는 방사선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종양이 죽으니까, 암이 죽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정밀하게 치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요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암 하시는데 치료 기간 자체도 오래 걸리고 치료 시간도 정밀하게 치료하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 방사선사를 이제 거의 20년 이제 넘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방사선사를 하게 진로를 정하셨어요? 저도 우리 학생들처럼 친구들처럼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버는 게 제 미션이자 제 꿈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의원에도 영상의학과, 그때는 이제 방사선과였죠. 의원에도 영상의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흰 가운도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방사선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 먹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올라와서 내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원서를 쓰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는 빠르고 늦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늦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사선 관련 자격증은 뭐가 있나요? 일단 방사선 면허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면허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배우는 시험 봐야 되는 과목이 유사한 방사성 동위원소 면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인데 이거는 뭐 방사선과를 공부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방사성 동위원소 면허는 본인들이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면허 RI 면허라고 하거든요. 이 RI 면허가 있으면 대학병원급 이상의 핵의학과 취직할 때는 아주 유용한 면허예요. 그러니까 RI 면허도 따로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사선사의 비전, 미래 전망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쭉 스캔하면 진단이 된다. 그러니까 방사선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방사선이 아닌 다른 물질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과학이 발전하면 분명히 나올 건데 그 당시에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은 역시 방사선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미래 전망은 밝습니다. 맑음. 방사선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첫째는 아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매일 아픈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요새 친절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투는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마음이 안 나오면 말투는 하실게요, 하시겠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누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분 아니에요. 네네. 네. 할 수는 있지만 그 일하는 자세는 사실은 진심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사선사는 의료 서비스직이에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직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병원에서 쾌적한 업무 환경에서 뭐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고 싶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 방사선사를 하겠다고 그러시면은 오래 일할 수가 없어요. 병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견뎌낼 자신이 없으면 방사선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만 방사선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이 진로란 무엇인가요? 고민을 많이 한 질문이었는데 네. 우리에게 진로란 넓은 바다에서 떠있는 돛담배 같아요. 어느 바람에 돛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바람에 돛을 내리느냐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방향이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닌가 보다 하면 돛을 다시 올리면 돼요. 네. 올려놓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면 돼요. 내가 남들보다 이 바람에 내가 돛을 내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 내린 거 아닌가? 남들보다 너무 내가 돛을 늦게 내린 거 아닌가? 걱정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바람은 언제든 오거든요. 그때 돛을 내리면 돼요. 그리고 돛을 내렸으면 돛줄을 꽉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샌가 자기가 기다렸던, 자기가 생각했던 위치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한편의 시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요. 이해했을까요? 정말, 네, 충분히 정말 돛을 이해하기 내려라.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방사선사에 대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셨군요. 역시. Please don't talk about